한다고 내가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하게 돼요.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왜 애들이 나를 안 놀아주지? 반성을 하는데 반성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책을 하게 되고요. 자책이 이어지면은 자학이 되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반성, 자책, 자학으로 가지 말고 반성해서 성찰을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그걸 잘못했나 보다. 근데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나는 그렇게 안 할게. 근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애들이 안 받아주면 그럼 나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반성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이너스의 길로 갈 수가 있고 플러스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책, 자학으로 가느냐 성찰, 성장으로 가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차이는 내 삶이 즐거워야 해요. 내 삶이 즐거우면은 반성을 하고도 나는 반성을 했는데 참 저놈들 참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하지 잘못 그래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나는 안 그러고 한번 다시 해보자. 성찰하고 성장을 할 때 내가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자책으로 가고 자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로울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뭘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들여다봅니다. 자, 힘들 때마다 나 어렸을 때 뭐 할 때 즐거웠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저 독서실에 탁 학교 도서실에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서 읽던 혼자였어도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을 나는 떠올려요. 도서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힘들면 그냥 도서관으로 가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MBC 입사하고 3년 조연출 기간하고 첫 번째 PD가 돼서 만든 첫 번째 프로그램이 뉴논스톱인데 그걸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공대 나왔고 광산학과 나왔는데 근데 방송사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만든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나이 마흔에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드라마 PD로. 예능 PD하고 드라마 PD는 사실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마치 이비인후과 의사가 치과 의사로 개업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종목이 다른데 드라마 PD가 되고 1년 만에 만드는 게 내주의 여왕이거든요. 그걸로 백상예술대상을 또 받아요. 동시통역사에다가 막 그 예능 PD, 드라마 PD 저는 막 인생에 외로울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그냥 삶의 기본값이 외로움이에요. PD가 진짜 외로워요. 드라마가 망하잖아요. 어떤 그게 생기냐면은 이를테면 내가 연출한 드라마에 어떤 배우가 나와요. 이 배우가 시청률이 잘 나오면은 그 다음에 광고 계약이 막 들어오죠. 막 수억짜리 계약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만든 드라마가 망하잖아요. 그럼 이 배우가 당분간 일도 안 들어오고 광고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배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한테는 스타일리스트 있고 코드 있고 매니저 있고 그 여러 가족들이 다 삶이 어려워지는 게 내 탓인 것 같잖아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드라마가 망하잖아요.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망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꼭 시청자들 욕을 합니다. 이 재미난 거를 기획을 못 알아보고 말이지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 작가가 대본을 좀 잘못 썼어. 그때 그 캐스팅을 내가 그 배우가 그 역이 안 맞았는데 남 탓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PD가 남 탓하는 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나 배우들이 저랑 일을 안 해요. 야, 그 감독은 망하면은 남 탓하더라. 자, 그래서 드라마 PD는 어떤 직업이냐면요. 잘 되잖아요. 작품이 잘 되면 다 남 덕분이에요. 작가가 대본을 잘 써주셨고요. 배우가 연기를 잘해.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을 너무 앵글을 예쁘게 잘 잡으셨어요. 자, 잘 되면 남 덕분이라 그러고 망하면은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연출을 잘못해요. 얼마나 외로운 직업이에요. 진짜 외롭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로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20대 때 그나마 즐거웠던 게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책을 외우고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 일본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에서 외로움은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신문에 글 한 편을 썼는데 칼럼을 제가 잘못 썼어요. 너무 잘못 썼어요. 욕을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썼다는 걸 알고 내가 반성문을 썼어요. 반성문을 써서 올렸는데 그 반성문에 다시 막 이렇게 악성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책임지고 내가 다 물러나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한번 외로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MBC PD로 그렇게 잘 나가고 뭐 베스트셀러 저자에 유튜버에 강사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네가 이런 짓을 해? 라고 하니까 내가 아 그러면 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 내리고 강연 다 그만두고 칼럼 다 내리고 그러고 절필 선언하고 그냥 혼자 처절하게 외로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구나. 이 외로움을 내가 잘 들여다봐야겠다. 저는 외로움이 항상 저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외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욕망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친구들 만나잖아요. 항상 친구들 내가 만나요. 뭐 먹을래요? 친구들이 막 먹고 싶다는 거 먹어요.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뭐 할까? 그럼 친구들이 막 야 요즘은 다들 저기 골프 치는데 골프 같이 치러 갈까?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애들이 나 골프 치니까 왠지 이 모임에 어울리려면 내가 골프 쳐야 될 것 같아.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야 요즘은 다들 저기 주말에 등산 가니까 우리도 같이 등산 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못 찾게 되거든요. 외로울 때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제가 회사 다니면서 했던 것 중 하나가 잘했던 거, 참 나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한 번 하여튼 막 드라마도 망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 한 달 휴가 내고 산티아고 길 한번 갔다 올게. 가서 스페인 가서 산티아고 한번 쫙 걷고 내가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힐링을 하고 와야겠어. 나는 죽을래? 그러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내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막 그래가지고 산티아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회사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는데 산티아고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아내가 이제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을 확 고쳐 먹었어요. 산티아고 길만 길인가? 산티아고를 사람들이 왜 가요? 가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배낭 메고 이렇게 걷는 것 때문에 가잖아요. 서울 둘레길은 그냥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씩 가면 돼요. 산티아고를 가려면 비행기 티켓을 수백만 원 주고 끊어야 돼요. 여긴 전철 내고 1,500원 전철비면 북한산, 관악산 다 가잖아요. 자, 무엇보다 산티아고를 걸으려면 여러분이 그 한 달짜리 그 짐을 옷하고 다 배낭에 메고 가거든요. 서울 둘레길은 당일치기 코스니까 그냥 생수 한 통만 딱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생수도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매점에서 사도 되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항상 내 바로 앞에 있는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데 요거를 즐기는 대신에 나는 저거를 나는 원해. 그리고 저거를 못해서 나는 불행해. 저것만 해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저거를 안 해줘서 난 너무 불행해.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서울 둘레길을 그냥 걸으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2020년에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외로운 지경에 처하고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고 사표를 내고 딱 나왔어요. 그때 제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명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면 MBC 같이 이제 큰 회사는 한 해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강사가 와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강의를 이제 막 1박 2일 동안 해줍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MBC처럼 잘 나가는 회사에서 막 기자, PD로 살던 사람들이요. 퇴직하고 나면은 우울증이 옵니다. 막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은퇴 후에 뭐 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 강의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은퇴자들입니다. 내가 이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가 2020년 12월 31일 코로나가 한참일 때잖아요. 보통은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면은 퇴직금이라는 어떤 목돈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평생의 로망을 이제 뭐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이렇게 북해 크루즈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갈 데가 없어졌다. 보통 그렇게 갈 데가 없으면은 동네 문화센터 가가지고 취미라도 뭐 크로키라든지 그림을 배운다든지 뭔가를 서예를 배운다면 하는데 동네 문화센터도 다 그때 문을 닫았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은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산티아고 길을 못 간다고 해서 내가 기죽었던 내가 아니지. 서울 둘레길을 걸었는데. 근데 둘레길은 제가 이미 다 완주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할까?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둘레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서울 둘레길이었거든요. 이제 나는 매일같이 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침이 딱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원을 몇 개를 이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서울은요, 사실은 지역마다 좋은 공원들이 많고,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끼워 넣으면은 한 집 나가서 3시간 동안 걷고 올 수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 나가서 3시간 동안 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백수인 게 알려질까봐 집에서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동네 다니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냐면 백수인 게 알려질까봐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새벽같이 이렇게 어디 나가가지고 마치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어디 가가지고 주식방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제 주식 저거 사이트 그냥 내 들여다보고 그러고 오시거든요. 해 뜨고 나서 햇빛을 받으면서 30분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외로운 지경에 취할 때 절대 피해야 되는 게 밤에 잠을 설치는 습관이에요. 밤에 잠을 설치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원망, 그때 왜 부장은 나한테 그거를 해서 왜 나를 명퇴 구조 명단에 올리고 막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3시간을 걷고 나면 일단 점심이 맛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걷기를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평생에 즐겨왔던 도서관 가서 책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되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겸손함과 자신감이에요. 자, 겸손함과 자신감은 양극단의 태도입니다. 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광산학과 나와가지고 MBC PD가 됐을 때 내가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나는 영상문법이고 방송 미디어고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자, 그럴 때는 저는 조연출 3년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일을 했어요. 선배님한테 가서 이건 어떻게, 기획은 어떻게 하나요? 편집은 어떻게 하나요? 촬영 콘텐츠는 어떻게 짜나요? 아주 겸손하게 배웠었고요. 겸손하게 몇 년을 지내고 나면 내가 그동안 겸손하게 배웠으니까 자신감을 얻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했다가 망할 수 있어요. 다시 겸손해지면 돼요. 다시 그때가 바로 겸손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망하면 바로 다시 겸손하게. 그럼 그렇지. 내가 뭘 그렇게 다시 겸손하게. 근데 또 겸손을 한 2, 3년 하다가 또 기회가 오면은 그래, 더 배웠으니까 이제는 진짜 할 수 있을 거야. 또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잘 되면은 아싸 하면서 막 자신감이 이제 막 뿜뿜하고 막 그러면은 약간 이제 자신감이 과도해지면은 오만해지고 그럼 당연히 망하는 때가 또 옵니다. 괜찮아요. 다시 겸손해지면 돼요. 다시 겸손해지면 돼요. 되게 이렇게 2020년에 제가 글 한 편을 잘못 썼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겸손해졌죠. 엄청 겸손해져서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다시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책 읽기가 저한테 좋은 건 뭐냐면 겸손함과 자신감을 둘 다 줘요. 일단 저는 책을 펼칠 때 겸손하게. 그래서 이 저자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저자들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학자 김상욱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고, 유현준 건축가가 또 쓴 공간에 대한 책이 있고, 각자 내가 모르는 분야 겸손하게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건축가가 쓴 책을 내가 한 권을 다 읽었으니까 나는 건축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2가지로 오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겸손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겸손함은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윤화방송에 오고 그리고 정목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자신감을 얻어서 나의 이야기를 또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자, 3번째 활동을 얘기 드릴게요. 3번째는 쓰기였어요. 자, 책을 읽다 보면 책에서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 쓰세요.
오늘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다가 뭐 있으면 받아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아우 나 따위가 뭐라고 내가 감히 글을 써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책에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쓰시고요. 필사를 하실 때 처음에는 책에서 좋은 구절만 옮겨 쓰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왜 이 글을 읽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울렸는지, 또는 유튜브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목 스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이유가 뭔지, 아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은 10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이 떠올랐고 왜 내가 힘들었는지 알 것 같다. 아 내가 만약 이 스님의 말씀을 10년 전에 나를 찾아가서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10년 전에 나를 찾아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 쓰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써서 지금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이 말이,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하는 뭔가가,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혼자 걷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잘 외로워지면요, 끝내는 외로워지지 않게 돼요. 잘 외로움을 잘 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걸 공부의 시간으로 삼고 겸손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가면 끝내는 내 주위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이 정말로 선물 같은 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PD로 일하면서 가끔씩 이제 어떤 배우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감독님을 보면 어린 시절서부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그냥 씩 웃습니다. 왜냐면 아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왜 어머니 덕분에 책 읽고 글 쓰는 습관을 길렀잖아요. 전 그래서 문과에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과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항상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물어보셨어요. 너 이 성적 가지고 의대 가겠니? 반에서 24등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못 가죠. 이 성적 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해도 갈까 말까인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가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의욕이 부족한 탓이야. 의욕 부족은 매로 다스리면 돼. 라고 하고 패셨고요.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가정폭력의 희생자는요, 학교폭력의 먹이가 됩니다. 왜냐? 아시죠, 선생님? 왜냐하면 집에서 늘 그렇게 맞고 생활하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상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골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자신감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지금의 나였으면 애들이 그래도 내가 상처를 하고. 근데 나는 가뜩이나 집에서도 힘든데 학교에서 놀리니까 전 진짜 힘들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나는 그냥 국문과나 영문과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의대 갈 성적은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냥 공대 광산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았어. 근데 내가 감정을 20살에 내가 불행한 건 아버지 탓인데 언젠가 내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불행하다면 그것도 아버지 탓일까? 아니잖아요. 20살 이후로 어른이 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결심을 했고요. 지금 오늘 이후로는 나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자. 왜냐? 어른이 된 내가 그냥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럼 나는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5년 후에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오늘 하루 영어 문장을 10문장을 외우자. 항상 내가 해야 될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너무너무 불행하다면 불행한 사람들이 빠지는 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 탓을 하고 싶은. 내가 삶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든 거는 엄마 탓이야. 남편 탓이야. 친구 탓이야. 선생님 탓이야. 자, 남 탓을 해버리면 마음은 조금 편해질지 모르나 내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든데 5년 후, 10년 후에는 밝아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힘들다고 내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멀리하고 그러지 너 힘들구나 하면서 와서 오히려 내가 막 웃고 재미나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재밌어? 뭐 그렇게 신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20대 이후서부터는 아주 웃으면서 그걸 했고요. 제가 예능 PD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실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 보고 나서 몰랐는데 300명의 경쟁자들이 막 근데 사람들이 다 게다가 막 그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명문대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PD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들 면접에 보러 와가지고 다들 막 긴장하고 막 이러고 저는 그때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막 사람들이 뭘 발표할 때마다 막 웃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막 재미난 얘기를 한 사람을 뽑아주니까 웃기는 얘기를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잘 웃어주는 나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나중에 그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선배님 만나서 여쭤봤어요. 그 친구들 되게 웃겼는데 저는 별로 웃기지는 못했는데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능 PD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 예능 PD가 되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웃기는 거는 출연자가 웃기지. 재미난 아이디어는 작가가 내지. PD는 잘 웃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되게 잘 웃기잖아요. 그럼 코미디언이 개그를 쳐도 참 뭘 저런 걸 가지고 개그를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어려서부터 잘 웃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와. 그랬더니 제가 시트콤 PD로 일을 할 때 양동근이나 박경림, 장나라, 조인성 이런 신인들이 어떤 연기를 해도 내가 재밌다. 야, 재밌다. 야, 야, 딱 걸려서 한턱 쏴. 너무 웃겨. 했더니 애들이 신이 나서 하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PD는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야, 그거 재미있어 없어? 아, 그거 재미없어. 야, 다시 해봐. 아니더라고요. 잘 웃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절대 나는 내 거울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웃으면서 하자예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답이 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쾌와 불쾌 중에서 쾌를 선택하려고 하죠. 근데요, 쾌를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쾌의 끝에는 불쾌가 있어요, 실은. 왜 그러냐면 나에게 쾌락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쾌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세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가 세지거나 빈도가 많아지거나, 자, 그래서 나에게 쾌를 주는 어떤 일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끝에는 중독이 있고요. 중독의 다음에는 금단 증상이 와요. 그리고 금단 증상은 뭐예요? 고통이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쾌와 불쾌 중에 불쾌를 선택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말하는 불쾌는 그렇다고 먼저 이렇게 막 고통, 막 스스로 막 몸에 채찍질하고 막 이런 불쾌가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 끝에 가서는 즐거움이 되는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불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라든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그 스쿼트 200회씩 하고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막 이걸 하거든요. 불쾌해요. 힘들어요. 제가 줌바 댄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줌바 댄스를 하러 갔어요. 저 줌바 댄스 막 줌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막 하면 그리고 저는 줌바 댄스를 또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00세까지 즐겁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 그 두뇌 인지 건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예요. 그냥 막 추는 게 아니에요. 음악에 맞춰야 돼요. 음악의 리듬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추면은 사람들하고 동작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신곡이 나오면 신곡에 따라서 안무를 배워야 돼요. 이를테면 이제 그 이브 푸시케 같은 노래는 붐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까르게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힘들어요. 불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줌바 댄스 가면은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가면 좀 약간 이렇게 뻘쭘하고 좀 막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항상 그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이걸 막 그걸 하고 막 이런 걸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힘들어요. 쫓아가기는. 근데 저는 줌바 댄스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해요. 아무리 못 춰도.
그러니까 사실 처음 춤추러 가면은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처음 추러 가서 안무를 잘 모르면 막 이러면서 추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 솔직히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틀려도 나는 웃으면서 틀려요. 막 웃으면서 막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제가 또 오늘도 가지고 막 웃으면서 또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그 여성 회원들이 날라다니네. 한 번도 안 가본 데, 낯선 데 가서 모르는 안무를 하는 게 불쾌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 불쾌를 참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이게 쾌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0세 시대 우리가 즐거움, 어떤 재미를 누릴 것인가.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하는 즐거움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나의 즐거움이 타인의 괴로움이 되지는 않는가. 이거 좀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가 느낀 게 나는 괴로운데 이게 쟤들한테 놀이구나. 야, 니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지 마. 그러면 야,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야. 너는 이런 장난도 못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재밌지가 않고 괴롭기만 한데. 그냥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 타인의 괴로움이 되진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즐거움이 훗날의 괴로움이 되진 않는가. 전 이를테면 술, 담배 죄송해요.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근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이걸 해서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어떤 아픔이 되어서 괴로움이 되진 않는가.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처음에는 힘든데 갈수록 쉬워지는가예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갈수록 쉬워지는 거. 이게 이를테면 독서가 그래요. 책도 안 읽다가 처음에 읽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꾸 읽어버렸다 하면 그거고요. 저는 요 3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첨가를 한다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한테 갑자기 어느 날 500만 원이 생겼어. 큰돈 5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이거를 강도가 센 행복, 이를테면 500만 원짜리 뭘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되게 강도가 큰 행복은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러지 말고 500만 원짜리 한 방에 뭘 사지 마시고 5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5만 원권으로 100장을 받고 오세요. 그리고 장롱 안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아침마다 한 장을 꺼내서 팔랑팔랑 흔드세요. 그거를 팔랑팔랑, 흔들 때 거울 앞에서 흔드세요. 거울 앞에 막 흔들면서 나야 하면서 한 달 전에 민식이가 오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 여기 있네. 오늘 이거 가지고 뭐 오마카세를 한번 가볼까? 이거 친구랑 어디 가서 한번 뭐 하고 어디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는데 가서 브런치를 한번 친구한테 밥을 사줄까? 팔랑팔랑. 그러면 100일 동안 행복해요. 이게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길게. 걷기, 책 읽기, 쓰기, 이게 다 돈이 안 들면서 빈도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집 앞에 그냥 걷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으로 하시면 100세까지 오래오래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되었을까요?